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의 내일을 바꿀 김용남, 평택에 일하러 왔습니다. 자, 화제 지역구입니다.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평택을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포니포에서 야 어려운 지역밖에 안 남았는데 평택을 어려운데 결국 평택을이 됐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저도 네.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그게 후보 한 명도 아니고 거의 그 당의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뭐 이지매라고 하나? 뭐 그러면 약간의 감정이 올라오죠. 양자 토론 한번 여기서 어떠세요? 양자 토론요? 네. 뭐 글쎄요. 글쎄요. 여론수 앞서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는 네. 이제 어떤 전투나 전쟁을 할 때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위치가 매우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유리한 지형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낫죠. 유리한 지역에서 양자 토론 말고 다자면 좋겠는데 양자는 약간 아니 양자도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네. 일부러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할 이유는 없죠. 오케이. 그러면 양자 토론 저희가 추진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상황 봐가지고 네. 이거 나가는 게 괜찮겠다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얘기 한번 해보죠. 왜냐면은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예, 굳이 양자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지금 원래 이제 바라고 여론조사에 충분히 앞서가면은 네. 토론을 안 해도 되죠. 네, 예.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박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때 상황 봐서 그때 그럼, 가서. 자. 결정해야죠. 조국 후보가 마침 지난주에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세 가지. 뭐죠? 그거 영상으로 했으면 잠깐 봅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요 세 가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희 방송에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주장할 것도 있을 텐데 요거 답을 하신다면 답을 하시고 일단 네. 제 발언의 취지를 대단히 왜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드린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세다. 그래서 정부 의지대로 관철시킬 힘이 있지만 다만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 뜻대로만은 될 수가 없다. 상대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외교적 타협과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쪽이 100% 만족하는 외교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취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위안부 합의 취소 못 시켰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드릴 내용이 없는 것 없다.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세월호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제 기억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활동 기간도 매우 길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도 제 기억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와 90억, 관련한 90억씩 말씀 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백억씩 들어갔던 것 네. 같은데 특히 3차는 예산 투입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산을 그 정도 사용하면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주의적인 입장이 강하거든요. 특히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니 돈을 썼으면 결과물을 성과를 내야지.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물론 세월호의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어떤 예산 사용은 아낌없이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특조위의 구성원들은 그분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물이 없는 건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정말 황당한 왜곡인데. 아, 그래요? 예. 그때 분명히 제 말씀의 취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시위에 너무 많은 경찰력을 집중하다 보니 많은 다중이 밀집할 것이 예상됐던 이태원 쪽에 질서 유지나 치안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분명히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사 규모로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그게 지금 집권 초기라 내각 총사퇴가 어렵다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참사 직후부터 계속 드렸어요. 근데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국 사모펀드도 그렇지만 조국 후보가 주장하는 사과는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건지 제 발언을 저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무슨 이태원 참사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왜곡해서 그냥 단정해 놓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죠. 요 이게 세 번째 부분 앞에 두 부분은 해명하신 게 대부분 그때 하신 말씀하고 맥이 닿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 조국 대표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 행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요거만 얘기했는데 그 전체적인 풀텍스트를 보세요. 분명히 제가 경찰력이 용산 대통령실에 너무 집중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네. 그 대목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그때 얘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라디오에서 하셨던 건데. 예.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관저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 병력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훨씬 그거보다 작다라고 밝혔고 사실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나던 10월 29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그 집회 시위가 그게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단 말이지. 저 앞뒤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앞뒤 얘기를.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저는 줄기차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규모나 피해 규모를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할 사안이다라는 하셨어요. 얘기를 네. 분명히 했어요. 그 말 하셨어요. 네. 그리고 관저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 됐다. 네, 네. 그 말도 하셨고. 네. 예. 근데 또 저 말을 또 하신 건 사실이니까. 근데 하여튼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은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 후보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본 것이고요. 아니 근데 네. 조국 후보님은 저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시고 평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 타이밍에 평택에 관한 본인의 공약 하나 딱 얘기하고 또 넘어가죠. 어제 좀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평택항 주변 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평택 지역의 치안 유지 확보를 위해서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서부경찰서. 이게 지금 있는 경찰서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평택 북부경찰서가 지리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평택의 동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거기가 도심 지역이죠, 사실. 예, 네. 옛날 도심 지역이죠. 예. 그리고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는 뭐 새로 개발된 건데 네. 하여튼 위치적으로는 평택의 동쪽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경찰서 그리고 예정된 평택 북부 경찰서부터 해서 서부 지역까지는 차로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근데 여기는 경찰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서부 경찰서 유치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조국 후보께서 평택 서부 경찰서는 이미 다 계획이 발표된 확정된 건데 뭘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처럼 공약을 내걸었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평택 서부 경찰서는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유치하겠다고 조국 공약을 후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 북부 경찰서가 지금 고덕동에 예정돼 있는 건 맞아요. 아직 부지 확정만 돼 있고 첫 삽은 그거는 못 북부고. 떴는데 근데 아마 그거를 평택 서부 경찰서라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아니 서부하고 북부를 좀 헷갈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한 지가 지금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조국 후보를 비롯해서 그 캠프 측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저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이시고 평택의 지리, 평택의 KTX 정차하는 역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평택 북부고 어디가 평택 서부인지 그리고 평택 군인지 신인지 이거부터 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현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타 정당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이렇게 다니면 응원하시고 또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제가 낸 책 이제 3년이 벌써 지났는데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구해갖고 사인 받으러도 오시고 뭐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피부 밑은 아주 좋은 거네 지금. 예. 선거를 치러 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시나 봅니다. 선거 때는 고개 들면 안 돼요. 그건 맞는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죠. 이게 상대가 아예 국민의힘이면 막 대놓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제 통합 얘기도 있고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조심하겠다고 출발하셨는데 최근에는 마음이 좀 상하신 거야, 그죠? 아니 그래도 저는 먼저 공격을 하거나 뭐 적은 없다. 기억은 없어요. 다만 이제 틀린 얘기를 조국 후보 측에서 하면 이제 주민이나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려야죠. 그게 아니다. 그 지금 얘기한 건 그건 평택 북부 경찰서지 서부 경찰서는 아예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설명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대꾸할 일도 없을 텐데 자꾸 말을 거시더라고요. 말을 걸어요. 계속해서 이제 양자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당연히. 그 덕분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김용남 대 조국의 대결이 점점 되어가고 다른 분들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긴 한데 좀 전에 사모펀드 얘기하셨잖아요.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확인해도 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사모펀드 운영을 했는데 당시 코스닥 상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회사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WFM이라는 맞아요. 그 상장사를 이른바 조국 우회 상장 펀드에서 인수를 했고 또 주로
관급을 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서 매출을 늘리는 비상장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 두 개 회사에 당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거든요. 근데 사업 목적을 무시하게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사업 목적만 해도 제 기억에 막 3페이지, 4페이지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을 수백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첫 줄의 첫 자부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글자까지 다 똑같아요. 비상장 회사의 사업 목적과 상장 회사의 사업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회사 합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우회상장 구도라고 흔히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이른바 그 쉘도 쉘이지만 펄,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특히나 관급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였다는 게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로서는 너무너무 오해 소지가 많고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근데 조국 후보께서는 난 그거를 유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해서 그 배우자 분하고 전면에 나서서 펀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했던 그 조범동이라는 네. 오촌 조카분은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낸 적은 없어요. 요거- 조국혁신당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만 이건 이제 두 후보 간의 이야기니까 요 얘기 그대로 이제 조국 후보가 더 답변을 하겠죠. 아마 공격을 하거나. 그러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판결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고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일단 답변을 했는데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 고위공직자. 사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맞잖아요. 임명직은 아니지만 선출직 고위공직자죠. 근데 그런 고위공직을 지냈고 또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분이 본인의 배우자 또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 그거로 유죄를 받았는데 나는 유죄 안 받았는데 해서 난 전혀 책임 없어?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책임 아닌가요? 처음에는 근데 법적 책임을 물었죠. 당신이 실제 관여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의심. 많죠. 사실은 뭐 청와대 주변에 ATM기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돈을 조국 후보자 본인이 뭐 송금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정황은 많이 있죠. 의심받을 만했다. 저기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이건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사안을 다뤄야 되니까 보완 수사권, 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찬성하는 쪽으로 김영남 후보가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이게 아닌가요? 이제 조국 후보님께서 그 실무를 좀 안 해보셔서 그쪽에 약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1년에 형사 사건이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 사건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쌍방 1인씩만 있다고 해도 형사사건 관계자가 200만 명인 거잖아요. 근데 다수가 관련된 사건까지 따지면 사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거예요. 형사 근데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설계된 이른바 사법제도 개혁의 결과물,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사건 적체가 정말 심해요. 요새 형사사건 웬만한 거 피해를 받아서 고소를 해도 2년, 3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보안 수사권은 어떤 분은 뭐 보안 수사권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 관련된 수사하다가 정치 자금으로 넘어가고 뭐 그거로 권력형 누구 정적을 제거하는 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논의되는 보안 수사권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요 정도 증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기소가 가능할 텐데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건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발언을 통해서 필수 불가결한 보안 수사권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당론으로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해졌었잖아요. 당론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알겠습니다.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슈 토론회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조국 후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내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이 조국 후보님 관련된 얘기는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이 얘기가 또 본인 주장이 되는 이야기라서 양자 토론은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그때 참석할지는 그때 가서 결론을 내시고 지금 평택 의뢰 민주당 유권자들 그리고 유권자 일반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입니다. 아직도 4년 이상이 남았고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평택시장도 거의 99.9%의 확률로 민주당이 공천한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가 당선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경기도, 평택시와 가장 손발을 잘 맞춰서 평택시 의뢰 오래 묵은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평택 의뢰 국회의원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뭡니까? 구독입니까? 후원입니까? 지금요? 예. 응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꼭 좀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확 벌려야 돼요. 오차범위 밖으로. 전화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후원이나 구독이 아니라 응원이 가장 필요하다. 응원과 전화. 전화. 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